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4과목 직업윤리 및 법률의 10강 동물보호법, 소비자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물보호법의 목적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실현한다라는 목적이 있고요. 용어를 먼저 살펴볼 건데 이 중에 이제 동물이란 고통에 되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이다 라는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등은 이제 보호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동물을 사육관리, 보호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은 이거는 당연한 건데 동물의 본래의 습성과 건강한 삶을 보장을 하는데 동물보호의 원칙이 있고요. 갈증,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마름이죠. 목마름, 배고픔, 질병,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정상적인 행동 표현을 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 국민은 동물보호 시책, 시책이란 정책을 실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당연히 예산과 인력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민은 동물 보호 정책에 협조를 해야 되고 생명을 존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동물 보호의 날은 10월 4일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이런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공통이에요. 그래서 그림 보면 세계 동물 보호의 날 옥토버 4에서 10월 4일 로 정해져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동물보호법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동물학대의 금지입니다. 동물학대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특히 잔인하게 도살. 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그 개고기를 먹는다고 막 전기로 도살을 하고 이랬다 그래요. 이런 거 이제 동물보호법으로 다 금지입니다. 그리고 상해에 다치게 하는 거, 고통을 유발하는 거 금지. 그리고 유기는 버리는 거죠. 동물을 맘대로 버리거나 먹이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혹서 아주 더운 거, 혹한 아주 추운 거, 추운데 밖에서 방치하는 것도 동물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대 영상물 게시나 유통도 당연히 금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동물보호법에 들어가 있는데요. 주요 반려동물은 지자체에 등록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의무인 건 개만, 아직은 개만 의무예요. 고양이는 아직은 의무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할 때는 보통 마이크로칩 같은 걸로 등록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칩으로 이런 칩을 쌀알만한 크기예요. 그림 보면 이런 쌀알만한 크기의 굉장히 작은 칩을 이제 피부 아래에 이렇게 이식을 하는 게 마이크로칩인데 얘는 이제 내장형이고요. 그리고 외장형도 있습니다. 외장형은 목걸이 같은 거. 목걸이에 반려동물 정보가 들어있는 이런 목걸이를 한다던가 해서 이렇게 내장형, 외장형 두 가지로 이제 등록을 하는 게 의무이다. 선택이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아니면 최대 징역까지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출을 할 때 그래서 이런 목줄이나 인식표가 필수고 배설물, 똥 싸면 당연히 치워야 됩니다. 맹견은 따로 사육허가 필요해요. 그래서 맹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지금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사진처럼 좀 한눈에 봐도 약간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맹견들은 좀 기질적으로 공격성이 강하고 체구도 큰 견종이 맹견에 들어가요. 그래서 도사견
이나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 사진과 같은 또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런 개와 그 잡종의 개들이 맹견에 들어가고 그리고 기질 평가를 해요. 그래서 기질 평가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도사 등이 공격성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얘는 정말 공격성이 높다고 판정된 개는 그 위 품종 외에도 이제 맹견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에 대해서도 이제 동물보호법에서 명시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의 역할을 보면 먼저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분석 및 평가를 하고요. 아까 얘기한 그런 기질 분석 같은 것도 앞에서 기질 분석, 기질 평가 이런 거 맹견한다 그랬죠. 이런 것도 이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의 역할에 들어가고요. 훈련도 하고 소유자,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행동지도사의 역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가 되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의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 행동지도사가 되려면 자격시험을 합격을 해야 행동지도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 및 평가, 훈련 등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고 이미 인정이 되는 사람은 면제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을 무효나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당연히 이거는 취소돼야 되죠. 거짓이나 부정시험, 뭐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면은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3년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에 응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부정시험을 봐서 시험이 무효나 합격이 취소가 됐을 때는 3년간 응시를 못합니다. 이런 거 숫자는 또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죠. 뭐 이거 5년간 이런 걸로 바꾸어서 내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3년간 응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반려동물 행동사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시험이 무효가 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는 피성년 후견인. 이 피성년 후견인이란 정신질환, 노령 등으로 노령 장애, 정상적인 사무 업무를 볼 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약간 정신질환이 있거나 해서 뭐 저 사람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다만 해서 단서 조항이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을 했을 때 그래도 뭐 업무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뭐 경미하거나 있긴 있지만 정신질환자가 이제 중증일 때는 업무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아주 경미하다 아니면 뭐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 좀 중요합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 실형을 선고받고 이 집행이 면제되는 날부터 3년이 안 지나면 또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는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물보호법을 위반을 해서 뭔가 벌금을 받거나 형을 받았으면 행동지도사의 자격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게 면제돼서 끝인 게 아니라 3년이 지나야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집행유예가 있어도 동물보호법 위반을 해서 집행유예인 경우나 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다음에 자격정지. 내가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얻었는데 또 어떤 불법을 저지르면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자격정지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일단은 그리고 자격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별표일 때는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뭐 피성년 후견인이 됐거나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질환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자격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게 나중에 밝혀져도 취소된다. 그리고 명의되어 했을 때도 취소됩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가 됐는데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때도 별표 자격 취소입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을 했을 때도 자격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서비스나 이걸 강요한다. 이거는 취소는 아니고 자격 정지. 2년 이내에 자격 정지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명의대여 금지. 이름을 내가 빌려주면 안 되죠. 왜냐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자격시험을 정당하게 봐야지. 너 친구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예요. 그래서 너 이름 좀 빌려줘. 내가 그냥 너 이름으로 일을 할게. 이러면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다음에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는 일단은 반려동물을 우리가 흔히 아는 예를 들면 개, 고양이 와 같은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참고로 야생동물 예를 들면 비둘기 이런 애들은 보호센터로 다쳤다고 동물보호센터로 데려가면 안 되고 얘네는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은 이제 보호센터가 각각 다르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반려동물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시군구에서 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구조 대상은 유실이나 유기된 동물, 학대동물을 구조를 하고요. 치료, 입양, 교육, 홍보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호시설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시군구에서 다 케어를 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에서도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같은 거. 그런데 신고해서 운영해야 돼요. 그냥 막 운영하면 안 되고 신고 후 운영해야 되고 그 보호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해야 되고 지자체에서 당연히 점검, 시정,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 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 요건 중에 만약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보호를 했는데 주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얘가 아무래도 좀 학대를 당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소유자에게 사육계획서 제출과 이 보호 비용 납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반환 조건을 고지를 해야 되고 정말 사육계획서대로 이행을 하는지 점검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호 비용이 무료가 아닙니다.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 비용 청구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소유권은 근데 포기하면 면제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소유권 취득은 보호기간이 10일이 기준이에요. 10일. 1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소유자 확인이 불가해서 10일이 기준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증 및 분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이나 동물애호가 민간단체는 뭐 예를 들면 동물보호단체, 의 기증 및 분양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적 처리는 한마디로 안락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법적으로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회복 불가능한 너무나도 아픈 질병이나 다쳤을 때 아니면 감염이 우려됐을 때 분양이 곤란 시 그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동물들을 수의사의 진단 후 마취 등으로 고통을 없이 인도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 후 사체는 법에 따라 적절히 폐기를 하고,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동물 실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동물 실험은 당연히 고통을 최소화하고요. 수의학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험 후에 회복한 동물은 기증 및 분양이 가능합니다. 금지된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된 동물로 실험을 하면 안 돼요. 봉사동물로 실험을 해도 안 되고, 예전에는 막 초등학교에서 막 개구리 해부하고 이게 이제 금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 해부 실습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동물 실험은 윤리위원회를 거쳐서 이 실험이 정말 윤리적으로 동물복지적으로 실험을 하는지를 평가한 후에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험 전후의 심의 및 감독, 독립성 보장, 위원 구성 기준이 명확하게 이제 해서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공용윤리위원회 제도라는 제도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동물 실험과 관련된 위원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동물복지축산농장도 이제 인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동물보호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인증 기준은 동물의 습성과 복지를 고려한 사육 환경. 그래서 사진처럼 되게 여기도 이제 닭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예인데, 그 일반 막 공장식 농장은 굉장히 좁은데 닭들이 막 빼곡하게 들어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이런 동물복지축산농장은 닭들이 자유롭게 막 다니면서 넓은 곳에 다니면서 좀 동물복지를 고려한 환경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육 환경을 가진 동물복지농장을 인증하는 것을 이제 인증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증은 한번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물복지 인증을 안 받았는데 가짜로 하면은 부정표시 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업이 있는데, 허가 영업과 등록 영업으로 나눠집니다. 허가를 받기는 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동물을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 장묘업은 이제 허가 영업. 그래서 장묘업은 동물 장례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물을 전시하거나 위탁관리, 그러니까 맡아주는 서비스. 뭐 예를 들면 반려견, 유치원 같은 거. 그리고 미용업, 운송업은 등록 영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맹견은 계속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또 특례로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영업을 하다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처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동물 위생 및 건강관리 해야 되고, 기록 정보 제공해야 되고, 분리사육 실적 보고 같은 것을 매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판매하면 안 돼요. 미성년자 판매 금지.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숫자 기억해야 되죠. 2개월 미만의 너무 어린 강아지는 키우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강아지들이 막 작을수록 귀엽다고 하면서 막 일부 막 1개월, 한 달도 안 된 개들을 팔고 이랬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 너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강아지들이 너무 새끼 때부터 어미 경과 떨어져서 이제 행동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관찰되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으로 2달 미만의 동물은 판매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먼저 동물 장묘업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례를 하는 업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반려견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 처리를 하고요. 장례 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뭐 화장을 하거나 건조 등의 처리를 해주고 장례 확인서를 써주고요. 그리고 처리가 됐으면 3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장묘시설을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이나 수분에는 이제 화학 약품으로 사체를 분해하는 방식. 이거는 3년에 한 번 정도 정기 검사를 해야 되고, 건조장은 전기를 이용해서 사체를 이제 분해하는 방법이거든요. 얘는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게 의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 오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배기가스 측정 결과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준수해야 되는 게 혹시라도 뭐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안내해야 되고, 영업등록증 함께 게시 광고해야 되고, 영업실적 보고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동물 전시업자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고양이 카페 같은 거. 카페같이 이제 반려동물이나 동물을 전시해서 뭔가 이익을 얻는 업을 동물 전시업이라고 하고요. 개고양이는 6개월 이상 커야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어린 동물들 귀엽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너무 어린 동물은 전시 동물 요건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돼야 전시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동물 등록이 필수적으로 한 다음에 전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 번다고 동물들은 막 24시간 전시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10시간 이하 전시를 하고 휴식을 제공해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금지사항이 생산 판매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시하면서 동시에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동물 위탁관리업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물을 맡아주는 서비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강아지 유치원, 호텔, 훈련소 같은 게 이제 동물 위탁 관리업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동물에게 운동을 해주던가 급식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소유주에게 반려동물이 이상한 시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고, 계약서를 꼭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용업자는 동물 뭐 털 깎아주고 이제 미용하는 업자 아시죠? 그래서 기구 소독은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되고, 동물 운송은 동물을 운반하는 업자인데 차량 소독해야 되고, 뭐 기록 관리, 개체를 분리해서 운동하고, 그리고 반려동물이나 동물을 이제 같이 탈 경우,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택시겠죠. 택시에 반려동물이랑 같이 탄다고 돈을 더
받거나 하면은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임차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동물 등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등록 대상 동물은 현재는 일단 개만이거든요. 일단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도저히 개를 못 길러서 다른 사람한테 반려견을 넘긴다. 이럴 때는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이럴 때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업자는 거래 내용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동물학대 금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잔인한 죽음 공개 장소에서 도살 상해는 당연히 금지고요. 이때 이 금지 행위를 어기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자에게 교육을 하라고 교육과 심리치료를 강제로 받게 할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으로 소비자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적용 대상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소비자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소비자란 물품 용역을 소비하는, 한마디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사업자란 제조, 수입, 판매, 그러니까 뭐 물건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소비자 단체, 사업자 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8대 권리는 뭐 안전권, 정보 접근권 등등인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의 책무, 한마디로 이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비자도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지. 뭐 예를 들면 블랙 컨슈머 같은 거 한번 들어봤죠. 막 머리카락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나왔다고 우기고 막 돈 받고 이런 식으로 권리를 우기기만 하면 안 되고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절약하는 소비,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법령을 개정하고 기준과 시험 검사를 하고 역시 기준 마련, 소비자 교육 이런 식으로 책임이 있고요. 다음에 사업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요.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공해야 되고요. 정보를 잘 제공해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 경영은 이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유효기간 3년. 기준을 위반하면 인증 취소될 수 있고 인증한 경우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정책 추진 체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곳인데 3년 주기로 수립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시행 계획은 중앙 정부랑 지자체가 수립을 하고요. 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참고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 경영으로 기본 계획, 시행 계획이 심의가 되고 제도가 불합리하면 개선을 하고 자료 요청 이런 거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시책을 건의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책은 정책을 실행하는 건데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실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고 품질 가격 조사, 시험 검사, 소비자 교육, 피해 상담, 분쟁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공정위 지자체에 등록하고 비영리 조건 충족, 보조금 지급 가능 이런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소비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을 소비자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잘못 사서 피해를 입었어요. 이런 경우 피해 구제를 해주고 검사, 교육 홍보를 하고요. 다소 피해 우려가 되면 실효 수거를 하고 검사 의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는데 동물 관련해서 보시면 최근에 고양이 사료 어떤 이게 이제 사료라고 딱 사실 나오진 않았는데
어떤 뭐 의심되는 사료를 먹고 고양이 근병증으로 고양이들이 다량 폐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특정 사료가 문제가 있거나 해서 동물이 아프거나 죽었다 이럴 때 이제 해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 뭐 사료가 부패했다 이러면은 제품 교환을 해줄 수 있고, 사료로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고양이 근병증 같은 질병이 나타났다 이럴 때 치료비 배상을 해줘야 되고, 사료로 인해서 죽은 게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졌을 때 이럴 때는 동물 가격까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려동물을 입양을 했는데 폐사나 질병을 했을 때는 교환 또는 환급을 해줘야 되고요. 계약서를 안 쓰고 뭔가 반려동물을 판매를 하거나 이럴 때는 7일 이내, 이런 거 숫자 기억해 두시고 7일 이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식강 동물보호법과 보호법과 소비자 기본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 이번 수업도 사실 법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읽어보면은 크게 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식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